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수습자 유실방지 대책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녹슨 세월호 선체의 수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홍대 입구역 8번 출구에서 노란 리본을 나눠주는 세월호 미수습자 허다윤 양의 어머니를 뉴스K가 다시 한번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다윤 엄마 박은미 씨는 내년 2월 다윤이의 졸업식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메르스 사태 발생 69일 만에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중 분석 시간에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놓고 복잡한 셈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작년에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배까지만 허용한다는 판례를 내놨기 때문인데 선거구 획정의 변천사를 정리해봤습니다. 강정생명평화 대행진 벌써 사흘째입니다. 오늘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평화의 섬 제주에서 강정마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주에서 불어온 평화의 바람이 무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29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 수색을 중단하며 약속했던 유실방지 대책이 거짓이었다는 주장을 했는데 유가족들은 세월호 선체의 수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안은필 기자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죠.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 수색 중단을 하면서 약속했던 유실 방지 대책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의 비공개 문서와 세월호 선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비공개 영상 2개와 올 3월 JTBC가 촬영한 세월호 선체 영상인데요. 먼저 해경의 비공개 문서와 지난해 6월 세월호 선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해경이 갖고 있는 비공개 문서입니다. 비공개 문서에 보시면은 지금 이 선체를 전달해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6번, 7번, 8번 창문을 전달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88 영상으로서 2013년 6월 1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영상이 나온 것은 절단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샘플로 해서 보여준 저희 영상입니다. 이게 첫 영상 저희한테 유실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했다. 한마디로 그물망이 단단하다는 취지의 영상인데요. 하지만 정성욱 가족협의회 인양 분과장은 추가 영상을 공개하면서 유실망이 아예 없이 철근만 있는 곳도 있었고 출입문도 열린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차단봉이 나오는데 차단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비공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단봉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금 나오시는 게 아마 첫 확인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작년 2014년 9월 영상입니다. 지금 9월 5일 영상으로 되어 있죠. 보시면은 원래 유실망이 되어 있거나 철제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 지금 보시면은 줄로만 연결되어 있고 지금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은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아예 없이 그냥.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간 입구인데 지금 원래 이 입구를 닫아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닫아놓지 않고 현재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가족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올 3월 JTBC가 촬영한 선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대부분 줄로만 얽어놓은 상태고 차단봉은 역시 없었습니다. 그물망을 단단히 고정시켜야 할 자석이 사람의 손에 의해 쉽게 떨어지기도 했고 심지어 아무런 장치가 없는 창문도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정부가 세월호 선체 수색을 중단하면서 유실방지 대책으로 세월호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던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정성욱 인양 분과장은 현재 상황에서
선체를 인양하면 시신과 유실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며 유실 방지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유가족들의 선체 수중 촬영을 계속 불허한다면 해경이 유실 방지 대책을 시행하는 모습을 담은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협의회가 오늘 공개한 영상 중에서 우선 일부만 먼저 보여드린 건데요. 더 자세한 영상은 잠시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작년부터 이 세월호 수중 촬영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정부에 허가해달라고 일단 우선적으로 한 건데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예,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수중 촬영을 요구했다고 말했는데요. 세월호의 정확한 현재 상태를 알아야만 선체 인양 시 생길 수 있는 시신 유실이나 유류품 분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수부는 앞서 인양업체 입찰 절차에서 모든 기준을 충족한 컨소시엄 3곳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1등을 차지한 곳이 상하이 쌀비지 컨소시엄인데요. 상하이 쌀비지 컨소시엄이 공개한 인양 방법을 보면 미수습자 유실에 대한 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수부가 발표한 1등 업체인 상하이 셀비지가 제안한 세월호 인양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를 한 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과정에 미수습자 유실 방지를 위한 대책이 고려가 되었느냐. 이 상태에서 들어올리면 과연 중심을 잡을지도 의문이 뿐더러 특히 시신과 유실물들이 그대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객실 부분은 완전히 파손이 될 겁니다. 유 집행위원장은 또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은 가족들의 참여 아래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인양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하기 위한 공식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인양뿐 아니라 이 진상규명 등을 위해서 82가지의 과제도 발표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 추모 지원 등의 분야별로 총 82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특조위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82대 과제 발표의 취지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부가 진실을 가리는 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가로막고 진실규명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진상규명 과제 관련 발표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정부가 구조 실패의 책임을 현장에 출동했던 123 정장에게만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 구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이 사람들 중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받고 있는 사람은 2사람, 그 중에 구조 실패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고 수사와 기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123 정장이었고, 사실상 청장 이상의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감사든 수사든 완전히 공백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모든 자료를 4.16 연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후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네, 안은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홍대 입구역 8번 출구엔 미수습자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가 있습니다. 다윤 엄마가 세월호 유가족,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바라면서 노란 리본을 나눠주고 있는데 오늘 다윤 엄마가 소원 하나를 말해줬습니다. 내년 2월 단원고등학교 졸업식 전까지 다윤이가 다시 무트로 올라왔으면 한다고 말입니다. 졸업식엔 꼭 친구들과 함께하는 걸 지켜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다윤 엄마가 홍대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식사는? 세월호 참사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하자님이 노란 리본 나눠드립니다. 노란 리본 가방에 함께 달아주세요. 어제 정부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사태 발생 69일 만인데요. 그 사이 사망자는 36명으로 전체 확진자 186명 중 20%에 이릅니다. 그러나 정부는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 없이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와주셔서 반갑고요. 그 메르스 사태 69일 만에 정부가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예. 과연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동안 굉장히 기다려온 소식이긴 했지만 사실 좀 성급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아직까지도 치료 중인 환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격리자가 격리에서 해제된 지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종식선언을 한다는 거 굉장히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실제로는 지금 2주라고 하는 기간이 보통 알려져 있는 그 잠복 기간이지만 6주까지도 잠복이 돼서 감염이 됐던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은 이제 마무리를 갖다 이렇게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모로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을 위해서라도 종식 선언 자체를 이렇게 앞당겨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에 그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굉장히 문제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불거진 건데 어떤 점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총체적 부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국가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첫 환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메르스에 대한 경고를 무려 2년 전서부터 의학계와 학계에서는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메르스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중동에서 들려올 때
대통령께서는 중동 방문 이후에 중동에 젊은이들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메르스에 대한 위험 조치에 대해서 의학계에서 많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확실하게 예방하고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야 됐던 상황인데요. 중동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드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환자가 5월 20일 날 발생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면 보고를 받은 게, 그것도 대면 보고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대면 보고를 받을 때까지 6일이나 걸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일한 대응이었다. 기본적으로 메르스가 어떤 병이었고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브리핑이 되지 않은 상태의 대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정말 초기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실수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 평택 성모병원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그 성모병원의 환자와 또 그 병원의 이제 일반 환자들을 막 뒤섞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그렇게 감염이 됐다는 거 하는 것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택 성모병원의 환자들이 다시 삼성병원으로 가게 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나? 이런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메르스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 가운데서 컨트롤 타워는 거의 보름 이후에 컨트롤 타워가 가동이 되는데 그 보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가동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국민안전처는 전혀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국회에 나와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나서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한마디로 국민들이 나서서 스스로 방역을 하면서 지키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메르스는 제대로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메르스 사태를 이렇게 쭉 과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당시에 그 지방자치단체장들, 특히 이 박원순 시장의 간밤에 있었던 긴급 기자회견이 상당히 큰 기점이 됐다고 하던데. 그렇죠. 실제로 6월 14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날 밤 10시에 적극적으로 그 메르스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것이 과잉 대응 논란을 갖다 낳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6월 14일을 기점으로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메르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죠. 성남시의 모습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실제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과 성남시의 그 주체들이 상당히 소통을 잘하면서 선제적인 대응들을 해 나갔죠. 그런 부분들을 일부 언론과 또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행보들을 곱게 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밝혀진 것들은 이런 선제적인 대응으로 생긴 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여파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바에 비하면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얻어낼 수 있었던 그런 그 결과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초반서부터 진행이 됐더라면 이렇게 186명이나 지금 환자를 내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36명이나 사상자가 났습니다. 사망자가 36명이나 됐다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는 걸 사실상 보여주는 그런 수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좀 더 미연에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태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자체들의 그런 선제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일까 그 공공의료원,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병원을 대형 병원으로 다 몰렸는데 삼성의료원이 특히 더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공공의료원 부재가 다시 한번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음압병동이라고 하나요? 예. 그 병실 자체가 치료할 수 있는 격리병동 자체가 부족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8.7% 정도만 공공병상입니다. 이거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죠. 상당히 민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사실상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그 환자들을 일정한 곳으로 모아서 격리해서 치료를 하고 싶어도 병상이 없는 거예요. 민간 병원에서
자기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병상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민간 병원들은 자신들의 이해에 걸맞는 그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일정한 이기적인 선택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삼성 서울병원에 행정 조치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감염병 사태가 왔을 때 공공병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또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문 보건인들이 얼마나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통 간호사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분들이 전체 그 민간병원에서는 굉장히 적은 그런 배치들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하게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들이 필요해지는 것이고, 그 간병인들은 결과적으로는 비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라고 하는 사태를 놓고는 무방비 상태로 뚫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다소 의료비가 상승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 전문 보건인들을 현장에서 더 투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그 공공병상과 전문 보건 인력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감염병 사태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결국 어쨌든 정부가 사태 종식을 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다면 어쨌든 원인과 이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제 근본 대안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책 마련 과연 가능할까? 우려가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메르스 특위에서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28일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달 임시국회를 통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면 그 이후에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시간이 굉장히 늦잖아요. 그럼 철저한 그런 감사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뭐 걱정도 되고, 실제로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구멍들이 나서 정부의 대응 대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됐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국회 내에서는 이 실제로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감사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걸로 메르스 특위의 활동도 사실상 정리하는 그런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데 뭐가 밝혀졌습니까? 또 어떤 대안들이 나왔습니까?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들이 근일 내에 다시 벌어진다면 똑같은 그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좀 더 총체적인 분석과 대책들이 마련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메르스 사태를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것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후 조치들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제가 짚어본 게 컨트롤 타워가 7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7개, 그렇죠. 8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가운데 어쨌든 컨트롤 타워의 중심 역할을 맡아 했던 사람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어쨌든 사태를 이제 총 책임지고 이런 지금 역할을 좀 필요했던 건데, 결국에는 이 문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향후 거취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연금 중에서도 그야말로 민간연금 전문가예요. 이분이 어떻게 감염병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실 그 감염병에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장관서부터 시작해서 차관, 실제로는 그 보건을 담당하는 국장급까지 보건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장 정도가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의료인인 사태, 이런 사태에서 누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사실상 질병관리본부장이 컨트롤 타워가 되고, 그 컨트롤 타워가 모든 예산과 인력과 구조들을 다 운영할 수 있게끔 정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개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정권을 주는 그런 체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은 오히려 상위 기관에 그 브리핑하러 다니라고 자기 일을 못할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부터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인데, 그런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들은 진행이 되었고,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을 또 문영표 장관이 져야 되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문영표 장관은
구조상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해야 될 수 있는 일은 전문가한테 정권을 부여할 수 있는 역할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들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뭐 전문가의 얘기를 듣긴 했지만 민영 병원의 원장의 얘기를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상황들을 빚어내는 상태들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적절한 대책을 갖다 마련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컨트롤 타워를 맡았다고 해도 충분히 그 가운데서 합리적으로 현명한 판단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청와대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그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고 할 수 없었던 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그 지금 평론가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처음에 그러니까 총체적인 지금 난국이 이번에 벌어진 건데 예. 총체적인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이번에도 지금 뭐 그냥 거리두기식으로 내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과를 대리해서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다 마무리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국민들의 그 멍든 가슴은 달래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랫동안 상처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집중 분석 시간에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메르스 종식 선언을 다뤄봤는데 이번에는 메르스 첫 확진 환자 발생부터 종식 선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장부경 PD가 정리해봤습니다. 한 명으로 시작한 메르스 사태는 36명의 사망자를 내고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5월 20일 최초 확진자 발생부터 현재까지를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1. 5월 20일 국내 최초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메르스가 국내에 확산됐습니다. 14.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린 환자 번호입니다. 80명이 넘는 환자가 이 환자에게 감염됐습니다. 16. 그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16살의 환자도 있었습니다. 23. 심지어 하루에 최대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90. 국내 최고의 병원 중 하나로 꼽혔던 삼성서울병원은 90명의 환자가 발생해 최대 감염 전파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37. 결국 삼성서울병원은 37일 동안 병동을 부분 폐쇄하게 됩니다. 16. 그 사이 감염의 진원지로 꼽혔던 병원들 16곳이 부분 폐쇄하거나 전체 폐쇄를 했습니다. 12곳이 병동의 일부만 닫았고 4곳은 전체 병동을 폐쇄했습니다. 2704. 메르스 전파를 막기 위해 유치원과 학교 총 2,704곳에서 휴업을 했습니다. 16,693. 그 사이 전국에서 환자가 발생해 누적 격리자가 16,693명이 됐습니다. 70. 메르스 첫 확진자 발생부터 70일이 지나서야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186. 국내 메르스 확진자는 총 186명이었습니다. 36. 그리고 결국 36명의 안타까운 사망자를 내고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메르스와 관계된 이 숫자들의 의미가 관계 당국에 크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19년 전엔 인구 편차가 4배가 나도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데요. 헌법재판소가 작년에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배까지만 허용한다는 판례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복잡한 셈법을 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조아라 기자가 선거구 획정의 변천사를 정리해봤습니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는 선거구를 유리하게 획정하는 내용의 상원 선거구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나뉜 선거구는 괴이한 모양을 띠었고 당시 전설상의 괴물 셀러맨더와 비슷하다고 하여 게리와 이름을 합친 게리맨더라고 불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는 게리맨더링 금지는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선거 원칙 중 하나입니다. 즉 선거구의 인구비례 한계선을 정해 투표의 수적 평등, 다시 말해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1995년 헌법재판소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편차 상하 60%, 인구수 비율 4대 1을 허용 한도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가 50명이라면 50명의 60%에 해당하는 30명이 인구 편차의 최대 최소 허용 한도가 됩니다. 즉 최대 허용 한도는 50명에 30명을 더한 80명, 최소 허용 한도는 50명에 30명을 뺀 20명으로 인구수 비율은 80대 20, 4대 1을 넘지 않으면 합헌이라고 본 겁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 상하 50%, 인구 비율 3대 1로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내놨습니다.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가 20이라면 50%에 해당하는 10명이 최대 최소 허용 한도가 되고 최대 30명에서 최소 10명까지 3대 1을 넘지 않으면 합헌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작년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 상하 33.3%, 인구비례 2대 1을 넘어서는 선거구는 선거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20대 총선이 앞으로 8개월여가 남았습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입장차가 너무 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획정 작업에 손조차 못 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강정생명 평화 대행진 벌써 사흘째입니다. 오늘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평화의 섬 제주에서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강정마을을 향해 걸었는데요. 국민TV 조합원들 역시 이 행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1살 아들과 함께 평화행진에 동행하고 있는 정선희 조합원과 그리고 김한필 조합원이 보내온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강정평화동행진에 참여하시게 됐어요? 재작년부터 계속. 그럼 지금 세 번째 계속 참여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할만해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뷰티 조합원들께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같은 식구로서 서로 펼쳐주지 말고 계속 함께 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협의회 공개방송 및 협동조합 교육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입니다. 2015년 8월 1일 오후 2시에 순천 팔마체육관 올림픽 기념관에서 공개방송 및 정치 토크가 열립니다. 게스트로 김광진 의원이 함께합니다. 공용 메일로 동행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7시에 출발 예정이니 미리미리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조합원, 예비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최선 다하겠습니다.